안녕하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치 정치 기술 스릴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사건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시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밤 일본의 공기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다카이치 사나가 독도와 제7광구가 모두 일본의 고유 영해라고 선언하며 지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다며 심해 자원 개발은 꿈도 꾸지 말라고 조롱했습니다. 일본 내부가 그 조롱에 도취돼 있을 바로 그때 탐사선의 모니터에 기묘한 금속 구조물이 포착되었고 전 세계의 시선이 단숨에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국방정보국이 차가운 결론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술적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제7광구의 권리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며 일본이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몇십 쪽에 불과한 보고서였지만 3.000조 원 규모의 심해 유전을 둘러싸고 50년 동안 일본이 쌓아온 꿈은 사실상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판을 뒤집은 걸까? 바로 그 일련의 과정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도쿄 총리 관저의 어느 아침, 다카이치 사나는 숲처럼 빽빽한 카메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제7광구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지난 50년 동안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뽑지 못했다고 장담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환호했고 재무 채널 자막에는 도쿄 증시가 12%나 치솟았다는 속보가 흘렀습니다. 불과 닷새 전 같은 사람이 독도 역시 일본 땅이라고 못 박았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승리는 이미 확보된 전리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눈에 띄는 공식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패배를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그 판단은 제 경력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캠벨입니다. 저는 미국 안보전략센터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며 25년 동안 심해 자원과 해양 분쟁을 추적해왔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쪽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미 답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날 아침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일본 TV가 축제 분위기를 내보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켜고 워싱턴에서 날아온 기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심해 기술 평가 최종본. 화면에 뜬 숫자들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는 일본의 17%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수심 900m에서의 시추 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 도입이나 운용 기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를 단독 개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누구 편도 들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접촉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죠. 일본 국방성 전략국장 다카하시 레이조와의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성 별관 회의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마치 축하연을 예약해둔 사람처럼 여유있는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일본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탐사선, 심해드릴 시스템, 자동화 채굴 플랫폼까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예산도, 기술도, 정치적 의지도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제가 이미 보고 온 숫자들과도 나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머릿속 한편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조용할까? 이런 나라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러설까? 면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스스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 경제지, 온라인 매체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제7광구를 다룬 기사는 극히 적었고 있어도 짧은 단신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사 댓글도 썰렁했고 분노나 반발은커녕 큰 관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너무 조용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익숙한 결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건 이미 포기했다는 신호일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요코스카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히마루 3호라는 이름의 일본 탐사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 눈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의 주력 탐사선이라기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선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고
갑판 위 많은 장비는 한눈에 보기에도 구형에 가까웠습니다. ROV, 무인 잠수정, 시스템이 있는 구역으로 내려가자 위구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제어 장비의 사양표에는 생산된 지 15년은 넘은 모델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에는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기술자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실제 현장 시추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뮬레이션 훈련만 반복하다가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짧은 대답 한마디였지만 제가 당연하다 믿었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준비했다는 나라가 정작 실전 경험은 전무하다고요? 선내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쪽 해역에 대한 정밀 실측 데이터는 10년 전쯤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밤이 되자 묵직한 ROV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에서 우리는 수심을 표시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심 850m에 이르렀을 때 한 기술자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센서가 3.2초 간격에 일정한 진동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계의 심장 박동처럼요. 현장에 나와 있던 다카이치는 하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OV가 900m 지점에 도달하자 짙은 물빛 사이로 스며드는 조명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제어실이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는 사이 조명의 밝기가 높아지며 그 실루엣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매끈한 금속 표면, 일정하게 이어진 용접선, 정교하게 잘린 곡선과 모서리들, 그건 자연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얼굴이었습니다. 인공 구조물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ROV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메라가 구조물의 측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HDHI 코리아. 제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조작된 영상일 거라고 누군가 꾸며낸 장면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수심 900m에서 저 정도 규모의 물건을 쇼를 위해 가져다 놓는다는 건 차라리 실제 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ROV는 계속해서 주변을 선회하며 해저 지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각 구역에 나뉘어 설치된 압력 밸브와 센서 패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 즉 AI 제어센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떠도는 드론형 장비와 자동화된 수리 로봇들, 그리고 채굴한 원유를 해저에서 바로 처리 저장하는 모듈들이 뒤엉키지 않고 완벽하게 구성돼 있었죠. 이건 시험용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심해 자원을 완전히 자동으로 캐내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그려왔던 꿈을 한국이 불과 10년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완성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ROV가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또 다른 명판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설치일 2018년 3월, 저는 머릿속에서 연도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2018년부터 본격 설치에 들어갔다면 꼬박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데이터가 끊긴 지점과 정확히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ROV가 다시 갑판 위로 인양되었을 때 저는 케이블에 묻어있는 끈적한 물질에 시선이 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니 점성이 느껴졌고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자 특유의 향이 퍼졌습니다. 초기 정제 과정을 거친 원유의 냄새였습니다. 즉, 저 아래 시설은 단순히 설치만 끝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5에서 6년 동안 가동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두 번째 탐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장비 점검을 이유로 시간을 끌려 했지만 끝내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ROV 경로를 더 세밀하게 설정해 구조물 전체를 촬영하고 각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제가 따로 계산해본 결과 이 시설이 5년간 운영됐다면 최소 2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탐사선에 있던 일본인 엔지니어 한 명은 그 결과를 보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50년 동안 믿어온 우위가 한국과의 조용한 실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건너가 현장을 더 깊이 조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책임자이자 심해 900m 시스템을 이끈 주역으로 소개받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도연 박사. 오래 바다를 상대해 온 사람 특유의 거칠어진 손, 피곤이 가득 묻어있는 중년의 얼굴, 소박한 작업복 차림으로 그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해군 잠수사로 복무하며 각종 수중 작업과 사고 수습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장비 부족과 열악한 조건 때문에 침몰한 선박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소중한 동료 한 명을 깊은 바다에 남겨두어야 했다고요. 그날 이후 사람 대신 위험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그는 집에 거의 가지 못할 정도로 연구에 매달렸고 건강은 각종 질병으로 망가져갔으며 일본의 로비타세 프로젝트 예산은 여러 차례 잘려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작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에 남겨둔 동료와의 약속이 그를 버티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외교전을 전면적으로 펼쳤고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박도연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실험실에서 저는 박도연 박사에게 거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협정이 유효한 동안 시설을 설치한 것이 과연 합법이 맞는지, 일본 몰래 작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신고 절차를 일부러 빼먹은 대목은 없는지 등등.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어투는 어느새 신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박도연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신고는 모두 지켰고 다만 일본이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힘겹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몸이 휘청거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제 두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방금 전까지의 제 질문들이 이미 한계까지 몰린 사람을 더 짓누른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 들어갔을 때 박도연은 희미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논쟁 당시 자신이 흥분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쪽이 사과를 하고 제 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밀한 거짓말을 꾸밀 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진심으로 모든 걸 걸고 버텨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긴급회의 날, 장내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문서와 가공된 이미지들을 내밀며 한국이 제7광구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고 세계 해양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위험한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장황한 말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심해에서 보았던 실제 시설 전체가 화면에 비춰졌고 수심 900m에서의 운용 데이터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서울에 있는 관제센터의 실시간 화면이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박도연 박사는 조용히 제어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고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깊은 바닷속에서 보내온 영상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압력 밸브가 전환되고 드릴의 회전 속도가 바뀌며 점검 드론이 세 지점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심해 900m와 서울이 거의 지연 없이 호흡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장은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일어서서 기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설득력 있게 갖추고 있다며 한국 측 자료를 지지했습니다. 일본이 내세운 조작이라는 주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곧이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전광판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5표. 한국의 제7광구 운영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체결된 합의에 따라 생산량 배분 비율은 6대4로 정해졌고 일본은 40%를 가져가는 대신 매년 5억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한국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심해 기술 강국이라 여겨온 나라에겐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은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발표된 지 사흘 뒤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제7광구에 대한 최신 정밀 지질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두껍고 넓은 석유 저류층이 확인되었고, 총 추정 매장량은 최소 3.0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심해 채굴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문구가 곧바로 한국의 이름과 함께 묶여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국까지도 한국의 심해 기술을 배우고 협력하기 위해 대표단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서 다시 박도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물 위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아 그는 오랜만에 꺼내본 잠수부 시절의 단체 사진 이야기,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웃고 있던 동료가 결국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억에 붙들려 있었지만 이제야 그 친구 앞에 서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깊은 바다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한때는 과소평가하던 작은 나라 정도로 보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 어느 강대국 못지않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화려한 선언 대신 조용한 책임과 기술을 선택하는 나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별들이 반짝였고 수심 900m의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박도연과 그의 동료들이 만든 시스템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 설비가 아니라 지역의 에너지 질서를 새로 짜는 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워싱턴으로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자원을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느냐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한국은 이번 일로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보였다고 말입니다.